지금 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죠? 내 상황 이거 꼬여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하죠?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분도 뭐 부모님이 그냥 야 이거 하나 그냥 사놓으면 돈 될 거야라고 해가지고 뭐 빌라 하나 사놓으신 분도 있고, 뭐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조그마한 아파트를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막 토지에 막 걸리면서 팔리지도 않고 정리도 안 돼. 근데 또 이거 청약은 또 노리고 싶고, 또 청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갑자기 애를 막 낳게 됐거나, 아니면 또 요번에 임신을 했어. 그럼 저 다둥이 되나요? 뭐 이러면서 너무 복잡해. 이게 진짜 복잡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딱 결론을 내리고 사는 거, 뭐 무주택이면은 쉽게 살 것 같지만 이게 청약 대비 좋으냐? 재개발 대비 좋으냐? 뭐 재건축 대비 좋으냐? 신축이 낫나요? 뭐 아니면 뭐 신축 정도? 아니면 구축으로 갈까요? 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축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신축 다 올랐어. 요즘에 신축인데 안 오른 데 있나요? 여러분들 찾아보면은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거든요. 아직 서울에도 신축인데 안 오른 데가 있어요. 그런 동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전국구는 아니야. 전국구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소위 말하는 욕세권은 아닙니다. 욕세권인데 신축 다 올랐습니다. 지금 뭐 안 오른 데가 거의 없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신축 사고 싶지만 너무 따라 붙는 것 같아서 추격 매수하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고, 그러면은 그 대장들 옆에 있는 구축인데 이 구축을 살라니까 이럴 거면 조금 밖에 나가서 신축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 근데 밖에 나갈 바에는 그냥 서울에 재개발 사는 게 맞지 않나? 하면서 또 고민. 재개발 사가지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럴 거면 그냥 재건축 가야 되나? 근데 재건축은 되나? 뭐 그럴 거면 청약 아닌가? 이게 돌고 돌아서 계속 돕니다. 그럴 거면 경매로 가야 되나? 이러면서 복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복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방은 외롭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지방도 지금 올라갑니다. 그 지방도 물론 지방 나름이지만 대도시들 요즘에 좀 분위기 좋죠. 내륙 지방들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바닷가 쪽에 있는 분들 괜찮죠?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완전 분위기가 달라. 지방은 또 2,500만 명이 국토의 한 85%에게 쭉 뿌려져서 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 뜨겁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방도 있고, 저희 동네는 아주 조용한데요 라고 말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부울경 쪽은 또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고, 부산 분들 요즘 약간 좀 느낌 오죠? 부산 분들이 요즘 분위기 좀 괜찮다고 느끼는 분들이 부산 중에 한 10% 정도 있습니다. 10% 정도 있어요. 부산도 지금 약간 양극화로 가고 있는데, 부산 신축들 분위기 좋죠. 그리고 신축 될 것 같은 곳들도 지금 뭐 분양권들 막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안 올라가는데요 하면은 이제 어김없이 막 한 15년에서 한 20년 된 거, 그 이상의 연식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재개발 같은 것들도 요즘 뭐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 뭐 좀 난리고 창원도 분위기 좋죠. 그런 상황이죠. 네, 거기서 이제 뭐 대구 뭐 조금 기다려야 되겠지만 뭐 대전, 광주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해서 다 망한 것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뭡니까?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흐름이 결국에 돈을 끌고 가거든요. 제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돈이 가는 그 돈의 길을 내가 길목에 먼저 가 있으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목에 가 있질 않아요. 대부분 자산이 집 하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그 길목을 미리 선점해서 사놓은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선점보다는 오히려 더 돈의 길이 가는 데랑 멀리 있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이게 똘똘한 한 채의 어찌 보면 역설인데, 옛날 같았으면 조금 내가 실수해도 우리까지 좀 온기가 옵니다. 근데 지금은 똘똘한 한 채의 이 트렌드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좀 벌써 8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똘똘한 거 사놓지 않으면 완전 소외당하는 그런 장이에요. 전국적으로 똘똘한 거, 우리 동네에서 똘똘한 거, 이런 것들을 안 사놓으면 그냥 소외당합니다. 요즘에 코스피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코스피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 안 사놓은 사람들 다 힘들죠. 반도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안 사놓으면 별로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거기가 시총의 30%가 넘어. 그러니까 얘네 둘만 올라가도 코스피는 올라갑니다. 어차피 100분의 30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뭐 얘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올라가면 코스피는 좋아져. 근데 나도 코스피에 투자하고 있지만 나는 걔랑 상관없는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주식은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어떤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투자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양극화에 어찌 보면은 이제 소외당하는 그 파트에 계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똘똘한 한 채는 결국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똘똘한 한 채가 우리를 위한 겁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아닌 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데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창원도 좋아요, 창원 뜨겁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창원도 뜨겁고 창원도 이제 뭐 물론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창원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서울시장은 약간 조용합니다. 약간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뜨거웠던 거는 15 대책 딱 터지고 나서 한번 확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월까지도 거래량이 계속 있었는데 12월 들어서는 약간 좀 주춤합니다. 근데 이건 뭐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중에도 완전히 진짜 찐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12월 23일입니다. 그러면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내일 모레가 또 크리스마스야. 그럼 또 이제 31일에 또 제야의 종 치고 하면 지금 정말 고관심자들, 진짜 찐 뭐 부동산 관심자들 아니고서는 이런 연말에 날씨도 추운데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지 누가 그 짬짬이 시간 내가지고 남의 집 보러 갑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 부동산 고관심자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나서 통계에 반영되고 언론에 막 나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고관심자가 움직이고 짧으면 한 달 반, 길면 두세 달 정도 지나가지고 그때 이제 일반 대중들이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일반 대중들이 움직일 때는 날씨 그리고 뭐 아이들 뭐 학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방학 같은 것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고관심자들처럼 사람들도 집을 사러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근데 대다수의 일반적인 거래는요. 그냥 가서 중개사 한 두세 곳 정도 이렇게 쭈뼛쭈뼛 들어가가지고 집 괜찮은 거 있나요? 라고 해서 그냥 대충 보시고 그 집 본 다음에 이 셋 중에 고민하시면 돼. 저기 지금 사모님 이거 안 사면은 조만간 여기 매물 없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그냥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 30-40% 거래량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집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고관심자들이 우선 별로 없어요.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주식처럼 뭐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하나 사려면 수년간을 돈을 모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10수년 이상을 돈을 모아요. 그래서 정말 응축해서 하나 삽니다. 근데 이거 살 때 내가 무슨 뭐 훈련을 한 것도 없잖아요. 집 사는 거 훈련해 본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주식은 샀다 팔았다면서 경험이라도 쌓이지 집은 평생 한 두세 번 사거든요. 그리고 첫 매수를 40대나 50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 부동산 경험은 전월세 계약서 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월세 계약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중개사부터 찾아가죠. 무작정 중개사 찾아가잖아. 그래가지고 저 이 동네 살고 싶은데 얼마예요? 와, 이 동네 너무 비싸다. 이렇게 비싸요? 와, 이거는 충격인데. 뭐 이런 경험하고 오시는 게 전부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여기 이 동네는 얻어야 돼. 뭐 우리 애도 있고 하니까 얻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맞춰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있나요? 라고 하면서 거꾸로 가진 돈에 맞춰서 물건을 보러 가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단지를 뭐 얻을지 이게 뭐가 좋고 나쁜지를 따지기 전에 그냥 돈이 얼마 있는데 중개사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 집들 뭐 5개, 6개 정도 보면 지치죠. 그래가지고 지친 상태에서 본 것들 중에 중개사분이 뭐 혹시 마음 정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조금 생각 있는 분들은 아내가 말립니다. 그래도 조금 더 보자. 이 정도로 안 될 것 같아. 그럼 저희 다음 주에 한번 더 갈 거니까 그때 한번 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해서 전화를 끊고 그런 분들 아닌 경우에는 그냥 3번 할게요. 뭐 이러고 해서 그냥 얻어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면 뭐 하냐? 그럼 안 본 집들도 가고 아니면은 다른 중개사 한두 개 더 가봅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실제로 한 10개 집 정도 보고 전월세 구하시면 많이 보는 거거든요. 20-30곳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전부이다 보니까 집 살 때도 남들이 막 엄청 올라간다. 지금 막 집값 비싸다. 막 팍팍 올라간대. 막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났어. 이럴 때 움직입니다. 대부분 그 정도가 아니면 고관심자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 정도일 때가 아니라면은 고관심자 말고는 잘 반응을 안 하십니다. 사실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평일에 바쁘게 살잖아요. 그리고 뭐 퇴근하고 나서 물론 이런 유튜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엔 알고리즘 시대여서 내가 관심 없으면 진짜 전혀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관심이 생겨요? 관심이 없죠. 근데 뉴스든 뭐든 어딘가에서 뭐 예능이든 이런 데서 뭐 집값이 난리 났다, 뭐 엄청 비싸졌다, 뭐 엄청 올라간다, 정책 나왔다, 이런 거 이벤트가 터지지 않으면 관심을 잘 안 갖는데, 그런 이벤트 터질 때는 이미 고관심자들이 막 집을 산 이후겠죠. 그러니까 막 통계가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부랴부랴 이제 집 보러 가는 거예요. 집 보러 가서 이 동네가 이렇게 비싸? 그럼 옆 동네 가자. 여기도 이렇게 비싸? 근데 여기선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저 대단지는 너무 비싸니까 옆에 있는 중소단지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거 살까? 뭐 그렇게 마음 먹고 갑니다. 그랬다가 뭐 중개사 분들이 뭐 이렇게 보여주는 집 몇 개 따라다니면 막 지치기도 하고, 저희 다음 주에 다시 한 번만 좀 올게요. 뭐 대출도 조금 걱정되니까 하고 또 집 삽니다. 얘기가 길었는데 안 온다. 안 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들은 안 하죠. 지금은 송년회도 해야 되고 뭐 신년회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회사들마다 지금 연말에 실적들 때문에 마무리하고 바쁩니다. 대부분 바쁘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바쁘고요. 이런 상황이 지나고 이제 1, 2월 정도 대부분 이제 설날 전후로 해가지고 많이들 움직이십니다. 그때들 움직이는데 이제 내년 한 2월이 되겠죠. 12월 조금 침체되고 1월, 2월 다시 또 그중에 남은 고관심자들이 다시 또 이제 시장을 좀 거래를 하면서 통계에 잡히고, 그러면서 점점점 다시 또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시장도 조금 온기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집값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상승세가 낮아진 것뿐이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전환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 그동안 계속 반복되었던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돈을 받아줄 거를 안 사놓으면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물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그나마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왜냐면 주식도 이 유동성이 풀릴 때 어쨌든 가치가 이제 지켜지는 자산 중에 하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뭐 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코인도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느냐, 뭐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거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이름 처음 들어보는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무언가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 대세적인 자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런 거가 없는 분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냥 뭐 적금 들고 계시고, 뭐 IRP 통장에 뭐 조금 뭐 돈 들어가 있고, 청약 통장에 돈 들어가 있고, 딱히 뭐 내 돈은 뭐 보증금에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투자도 잘 안 하고 있고, 뭐 순자산은 한 2, 3억 되는데 실제 주식은 뭐 2, 3천 정도 굴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 늘어날 때 내 자산의 증가 속도가 조금은 늘어날 수 있어도 남들은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더 많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물론 뭐 투자했다가 막 꼬꾸라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돈이 계속 풀리면 누군가 그걸 가져가거든요. 그 가져가서 모으는 것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순위 역전 현상들도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고하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이 모두가 달리는 이 달리기 판에서 내가 천천히 걸어간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정답인가라는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 달리기가 지금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이 강제 오징어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 오징어 게임에 뒤돌아서 이렇게 레이저로 보고 움직이면 바로 총 쏴버리잖아요. 그 게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유동성은 풀리고, 예를 들어 데드라인은 앞으로 뭐 몇 년 뒤겠죠. 그 몇 년 안쪽에 이 유동성이라는 게임을 시작을 한 거고, 이 게임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가난해지는 게임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게임에 참석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 이거는 그냥 자본주의 시장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판에서 내가 이미 게임이 시작됐다면 어떻게든 이 유동성이라는 걸 빨리 모아가지고 내가 이 판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남으려고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개념을 갖지 않고 그냥 그런갑다라고 살다가, 왜 이렇게 여기는 국밥이 비싸지고 뭐 순댓국이 왜 이렇게 비싸고 요즘에는 왜 이렇게 옷값이 비싸냐, 요즘에 뭐 하나 살라고 해도 돈이 너무 비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뭐지라고 이게 약간 좀 크게 좀 깊게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사실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소리 없는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것들 중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간접 세금을 걷는 거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빚을 지고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막 풀어요. 그럼 나는 1억을 빌린 사람인데 1억을 빌린 이후로 돈을 막 풀어버려. 그러면 나는 똑같이 1억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더 풉니다. 돈을 더 풀어야지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져야 내가 갚을 대출의 가치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한번 빚쟁이가 되는 순간 계속 빚을 늘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출의 값어치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이럴 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될 때 그 돈을 내가 잘 갖지 못하면, 좀 막 하늘에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데 내가 그 돈을 잘 내 주머니로 잘 모아오지 못하면 나는 확정적으로 가난해지는 게임을 시작한 거야. 이미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사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뭐든지 그 돈을 잘 챙길 수 있는 무언가를 사놔야 됩니다. 안 사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후회해도 방법이 없죠. 지방자치단체들이 돈을 막 풀던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지자체들도 결국에는 이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군단이나 뭐 이런 곳들은 어차피 죽는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대로 가면은 10년 걸려서 죽을 거, 조금 뭐 20년 걸려서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 너무 심각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은 뭐 사람들 보고 와서 살으라고 하면 삽니까? 안 살잖아요. 근데 그 지자체도 결국에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망해라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저희 망하겠습니다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뭐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돈이겠죠. 돈을 푸는 거죠. 여기 오면은 뭐 매달 15만 원씩 주겠다, 뭐 이런 거 하는 순간 막 1000명씩 전입신고하고 막 합니다. 공짜 좋아하는 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짜를 좋아하죠. 근데 그 공짜를 매달 준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준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사실 이제 유혹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돈을 줘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영원히 이걸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영원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두가 15만 원을 갖게 되면은 아무도 15만 원을 안 가진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시장에 돈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또 누군가는 그걸 또 갈고리로 이렇게 막 긁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받은 뭐 10만 원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격차가 또 벌어지는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자기 직장이 돈 그릇인 줄 알아요. 돈 그릇은 직장이 아닙니다. 직장은 돈 그릇이 아니죠. 사업은 돈 그릇입니다. 본인 사업체는 돈 그릇이 맞죠.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돈 그릇을 만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직장을 안 다니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업도 돈 그릇 중에 하나예요. 돈 그릇 중에 하나인 거고, 투자도 돈 그릇입니다. 사업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돈을 이제 쓸어 담으시면 되고요. 나는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면 사업을 안 하고 직장을 다니면 돼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가지고 다른 투자를 통해서 돈 그릇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기 성향과 선택에 따라서 달린 거죠. 근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회사가 나의 돈 그릇인 줄 알고 회사만 보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10년도 더 전에 영상을 올렸어요. 회사라는 거를 다녀야 되죠. 당연히 내가 돈이 없으면 회사는 다녀야지. 당장은 어떻게 해. 근데 그 돈을 막 써버리지 마시고 저축을 하라고. 저축을 해가지고 그릇을 사라고요. 그릇을 사야 빗물이 떨어질 때 물을 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개념이 없어요. 없고 다 얼음같이 녹아 없어지는 소유권들. 그 소유권들을 좋다고 삽니다. 그게 SNS의 폐해겠죠? 여행도 뭐 좋은 경험이겠죠. 경험이지만 얼마나 빨리 단기적으로 휘발되는 돈그릇입니까? 너무나 빨리 없어지죠. 너무 빨리 없어집니다. 며칠 만에 수백만 원이 없어집니다. 차는 그래도 10년이라도 탈 수 있지. 여행은 순식간이죠. 며칠이죠. 정확하게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은 2, 3주 지나면 기억도 휘발됩니다. 그때 우리가 뭐 했지? 거기서 뭐 먹었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휘발성에다가 돈을 쓰는 거는 나중에 좀 부자 되고 써도 되거든요. 물을 많이 받아놓으면 일부 떠가지고 낭비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지금 식수도 없는데, 지금 먹을 물도 없는데 지금 샤워하겠다고 물을 낭비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행 좋아하는 분들은 반발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여행 중에 95%는 크게 이렇게 그릇을 키우는, 내 그릇을 키우는 어떤 사업이나 뭐 아니면 어떤 뭐 그런 내 마인드를 바꾸는데 쓰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그냥 휘발성인데 너무 빨리 휘발되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겨놓습니다. 왜냐면 그걸 남겨놓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연애를 할 때 한 20년 전 있죠. 20년 전만 해도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때는 SNS가 이제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싸이월드 있었나 그때? 그래서 음식을 딱 시켰을 때 사진을 찍는 거를 뭐라고 하는 문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20년 전에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20년 전만 해도 뭐 음식을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짜증나게 사진을 왜 찍어? 라고 말하던 시절입니다. 이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야 음식 먹어야 되는데 사진을 왜 찍고 있어? 이거 바쁜데 하면서 빨리 음식 뜨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SNS가 점점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진 찍는 사람 반, 사진 안 찍고 그냥 먹는 사람 반이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한 50%,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51대 49가 되는 순간 확 쏠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진을 안 찍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어? 한 20년 지나니까 사진 찍기 전에 음식에 손을 대면 혼나요. 이거는 남자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남자들도 어디 가서 이렇게 음식 하나 괜찮은 거 있으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찍고 먼저 손 대는 놈 있으면 바로 그냥 손등 때리죠.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사진 찍고 먹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할 지경이 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음식을 왜 먹는가?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먹는 건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먹는 건지, 약간 이제는 좀 약간 바뀌었어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사진이 나오는 음식점을 갑니다. 그런 카페를 가죠. 맛보다 인테리어, 맛보다 특이한 거, 맛보다 뭔가 색다른 거, 남들이 아직 안 가본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가치가 좀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맛집 아니면 아예 확실하게 인스타 친화적인 음식점, 이 중간에 있는 곳들은 요즘 안 갑니다. 차라리 그런 데 갈 거면 뭐 삼각김밥으로 한 끼 때우고 두 끼분 돈 모아가지고 인스타에 적합한 곳을 가든지 찐맛집 가든지 이렇게 한다가 요즘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거는 점점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가치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바뀌는 거는 SNS 같은 어떤 플랫폼의 등장도 그럴 수 있고요. 정책도 그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가치라는 건 변화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돈은 하늘에서 뿌려질 것이다. 내가 계속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왕년에 어땠는데라는 얘기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왕년에 어떤 게 뭐 어쩌라고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 상관없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앞으로 잘하면 되죠.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실수한 거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건데 대다수는 넘어질까 봐 안 해요. 그러니까 넘어질까 봐 안 하는 거지. 넘어지고 일어나면 되는 건데. 근데 넘어지기 싫어서 아예 그냥 서 있겠다라고 하면은 확정적으로 가난해진다라는 거죠.